이 밤 나직의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다들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구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1년 전부터 인스타를 통해서 알고 있던 송세아 작가님의 책인데요. 작년에 책 출판 소식을 피드에서 보고 다음에 낭독해도 되는지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얼마 전에 국제도서전을 보러 갔다가 운 좋게 부스에 계신 작가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도 드리고 책에 사인도 받고서 낭독까지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즐거움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세아 작가님은 지금 우리 주변을 가만히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큰 행복보다 작은 행복이 순간순간을 채울 때 사는 즐거움은 우리 곁에 머무를 거라고 말해줍니다. 지구 안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살아가며 저의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지?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지?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말을 참 자주 한다.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났던 증권회사에 다닐 때에도 이 말을 이 정도로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새 이상한 사람을 감별하는 눈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거칠어질 때면 마음에 자욱한 안개가 낀 듯 답답한 마음이 든다. 그러다 멈칫하게 되는 거다. 생각해보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 역시 요즘 이상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과연 진짜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싶어서 이상한 사람이 많다라는 문장엔 적어도 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은 누구인 걸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왜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냐고요? 라며 격분했는데 언젠가 다시 보니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역시 같은 흠을 달고 다닌다는 사실을 웃프게도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이상한 광경을 종종 마주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 깎아내리면서 나도 엇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말로 나도 누군가에겐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거고, 아니,
비쳤을 거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 나 또한 좋은 사람이기도 때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타인의 흠을 잡을 때면 잠시 나를 되돌아보곤 한다. 혹시 그 흠이 내게도 묻어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까. 부끄럽게도 경험상 그럴 확률이 꽤 높았다. 의리여도 괜찮은 이유. 만물에 미련이 많은 타입인 나는 자주 인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곤 한다. 심지어 충분히 갑의 상황을 누려도 될 상황에도 을의 입장을 자처하는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가까운 친구는 이젠 제발 찌질이짓 좀 그만하라며 나를 말리곤 한다. 9살 때의 일이다. 이성 친구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았다. 나와 특별한 친구 사이가 되고 싶다는. 아홉 살의 나이를 고려하면 여기서 특별한 친구란 애인이라기보단 베스트 프렌드에 가까울 것이다. 무려 1999년의 기준에선 말이다. 아주 순수한 내용의 편지였는데 편지 끝엔 네모칸 하나가 있었다. 내용인즉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그렇지 않다면 X를 표시해 편지를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편지는 그 친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30이 넘은 내가 아직도 그 편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 말이다. 재밌는 건 네모칸 안에 적힌 나의 마음인데, 네모 안엔 까만 연필로 정확하게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와 특별한 사이로 지내는 건 싫지만 꾹꾹 눌러써 종이가 뒤까지 까슬까슬해진 그의 편지는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이제 그만 편지를 돌려달라며 중얼거리던 그 친구의 얼굴과 그런 그를 애써 피해 다니던 내 모습이다. 너와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사랑이니 우정이니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긴 싫다고 당당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도 나는 끝내 그 편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한 번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다. 왜 그때 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편지를 사수하려 했던 건지. 혹시 그 친구에게 거절의 답을 내놓기가 미안했던 건 아니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혹여나 그 친구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될까봐 쿵쾅거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도망치기 일쑤였던 나는 태생적으로 을의 입장을 자처하는 사람이라는 것. 성인이 된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나를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미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수 있어 란 말로 막연하게나마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뿐, 누군가는 이런 나를 보며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결코 마음이 넓거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을의 입장은 비단 특정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가까운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에게 나는 자주 아쉬운 입장을 취하곤 하니까. 보통 인간관계에서 을의 입장으로 지내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좋은 점도 있다. 적어도 나는 관계에 있어 후회하는 일이 적으니까. 울고불고 매달려보고 갈 때까지 가본 연애의 끝은 늘 후련했고, 최선을 다한 관계에서 등을 돌리는 일은 누구보다도 쉬웠다. 한 가지 더, 관계에서 을로 지내다 보면 누군가 내게 건네는 정성어린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다. 사소한 배려가 고맙게 느껴진달까? 누군가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낄 때면 그 사람에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해진다. 그래서 나는 종종 고맙다라는 말 안에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줘서 라는 문장을 숨겨둔다. 비록 쉽지 않은 인간관계에 자주 마음에 멍이 들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지 않는, 누군가 내게 건네는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내가 참 좋다. 이 정도 의리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앞으로의 글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의 심경 변화를 나타낸 글이다. 발단. 내가 한없이 못나 보인다. 과연 나 따위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상처받지 말고 하지 말자. 어느덧 내가 만든 시나리오 속 나는 몹시 못난 주인공이 되어 있다. 그렇게 근원 없는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불쑥 전개.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든다. 세상이 뭐 별건가? 누군 대단해서 그렇게 됐나? 까짓거 나도 할 수 있어 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다.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고 있는 것만 같은, 뭐든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데 이 모습은 과연 어제 그 못난이가 맞나 싶은 정도이다. 그리곤 위기. 하루에도 몇 번씩 발단과 전개가 앞다투며 마음속에서 넘실거린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이 발단과 전개의 간격이 좁아지는데 극심할 땐 하루에도 멀미가 나듯 마음이 넘실거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급기야는 절정.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까봐 어디에도 쉬이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하늘에서 나를 벌하려고 그 기회를 앗아가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방에 온갖 쓰레기를 모아오는 현상. 이런 것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을 누군가에게 발설하면 발설과 동시에 좋은 운이 달아나 버릴까봐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
하루 일과가 초조함과 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그렇게 괜한 일에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어느새 결말, 별거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차오르는 욕심을 애써 비워내며 정신승리를 일삼는다. 분명 간절하면서도 아닌 척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혹시 잘 안 되면 그건 인연이 아니었겠거니 하며 이미 수십 번이나 안 좋은 결말을 예견해 본 상태. 얼핏 보면 정신승리를 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은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마음의 보호막을 친 것과 같다. 결국 원하는 기회를 잡고 싶을 때 나는 종종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때 나는 한편의 소설 전개와 같은 급급함 투성이인 이 마음이 너무나도 싫었다. 남들처럼 매사에 좀 의연할 순 없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날도 많았다. 왜 해보기도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써내어 버리는 건지.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엔 소란스러운 이 마음이 좋아졌다. 생각만으로도 두근거리고 꿈에서도 아른거리는 몹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 혹 이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한데도 포기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럼에도 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일도 사랑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이 말해주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여기며 열심히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지 않기로 해. 그래서 이번엔 비둘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며칠 전 친구가 그러는 거야. 비둘기가 빌딩 모서리에 서 있는 이유가 원래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래.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라니 왜 하필 절벽일까? 굳이 위험한 곳에서 번식하는 이유가 뭘까 싶은 거야. 그래서 비둘기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됐어. 요 며칠 고양이 밥에 눈독 들이는 비둘기를 내쫓다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아무튼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비둘기에 관한 속설이 꽤 많더라고. 우선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한 절벽에 관한 속설이야. 친구의 말처럼 비둘기가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 있는 건 사실이래. 비둘기의 조상이 락도브라는 종인데 이 종이 원래 해안이나 내륙 절벽에서 번식하곤 했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쉽게 보이는 비둘기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야. 우리 주위에 사는 비둘기들은 야생 비둘기가 아닌 집 비둘기라서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 남아있지 않대. 그럼 이들이 왜 빌딩 모서리나 옥상에서 서식하느냐 하면 그냥 갈 곳이 없어서래. 도시에서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같은 거라지. 물론 우리가 비둘기가 아닌 이상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대. 번식하는 습성 때문이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이든 이 사실을 알게 되니 푸드덕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이 조금 딱해 보이는 거 있지? 아직 연민을 느끼기엔 조금 일러. 비둘기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거든? 이번엔 비둘기의 개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알아보니 아주 먼 옛날엔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육했다고 하더라고. 한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둘기를 사육하던 때가 있었대. 그것도 내가 사는 서울에서 말이지. 예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둘기를 대량으로 사육했었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비둘기의 개체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거야. 생각보다 비둘기가 번식력이 높았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몇십 년이 흐른 뒤 결국 비둘기는 유해동물로 지정되고 말았어. 우습지 않아? 집단 사육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유해동물이라니. 내가 만약 비둘기라면 정말 억울하겠더라. 아무튼 비둘기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평화의 도시인 서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결정타를 날린 설이 있어. 바로 비둘기가 도시 소음으로 청력을 잃었다는 설이야. 왜 가끔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도망가지 않는 비둘기들 있잖아. 그런 비둘기들 볼 때면 참 의아했거든. 쟤네는 겁대가리가 없군 이라는 말도 자주 했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도시가 너무 시끄러워 청력을 잃었기 때문이래. 사람이나 차가 가까이 와도 피하지 않은 이유가 안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지. 놀랍지 않아? 비둘기가 사람 때문에 청력을 잃었다니. 나 역시 놀란 나머지 눈을 부릅뜨고 사실 여부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이건 사실이 아니래. 비둘기가 도망가지 않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래.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래. 이런 도전 정신 때문에 오래오래 개체수를 늘리며 살아남은 거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말야, 난 이 사실이 제일 마음 아프더라고. 갑자기 오늘 낮에 머리를 내밀며 찾아왔던 비둘기들이 생각나 버렸거든. 그러니까 내 작업실 근처에 자주 출몰하던 비둘기들도 그랬다는 거잖아? 내가 자신을 해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찾아왔다는 거잖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잖아. 이제 보니 비둘기란 존재가 다시 보여. 아니, 다시 바라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조금만 더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줬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줬다면, 그들을 이렇게 무작정 미워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러고 보니 모든 미움이 다 그런 것 같다. 미움에도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 것 같다. 뭔가를 미워하기 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굴 미워하더라도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지 말잔 말이야. 운수 좋은 날. 유독 길에서 똥을 자주 밟는다.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닌데 신발이 어디로 이끌리기라도 하는 듯 굳이 안 밟아도 되는 것까지 족족 밟아낸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싶어 킁킁거리면 아니나 다를까 신발에서 온갖 냄새가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며칠 전 새로 산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나갔다가 역시나 시원하게 똥을 밟고 말았다. 이제는 뭐 오늘 운수 좋은 일이라도 있으려나 하며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어쨌든 오늘도 시원하게 밟은 탓에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향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단 한 번도 운동화를 직접 빨아본 적이 없었다. 운동화를 빠는 일은 늘 엄마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엄마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켰는지 어색하게 빨래비누를 만지작거리다 엄마 생각이 났다. 신발에 뭘 묻히고 오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햇볕에 바싹 말라져 있던 새하얀 운동화가 그때 엄마의 사랑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버렸다. 왜 매일 하얀 운동화만 사느냐고 타박하면서도 매번 새 운동화처럼 깨끗하게 빨아주던 엄마. 바스락거리는 셔츠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엄마는 늘 나에게 왜 잘 다려지지도 않는 이런 셔츠만 사냐며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냥 대충 빨라며 혹은 대충 다리라며 심드렁하게 대답하곤 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 이런 것들은 도무지 대충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아무리 솔로 박박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보다 엄마의 얼굴이 스쳤다. 그동안 엄마는 얼마나 씩씩거리며 내 운동화를 빨았을까. 돌이켜보면 엄마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지금껏 부족함 없이 두 아이를 키워왔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자주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나는 결핍이 많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없었고 온전하게 넘치는 사랑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느덧 차오르는 눈물에 흐릿해진 얼룩을 지워내다 엄마의 애틋한 마음이 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나는 조금도 얼룩진 신발을 신기고 싶지 않은 귀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구김없는 빳빳한 셔츠만 입히고 싶었던 사람. 자신의 그늘에서 티 없이 어떠한 구김도 없이 자라길 바라는 금쪽 같은 사람. 똥을 밟으면 그날 운수가 좋다는 이 말, 아무래도 맞는 말 같다. 그간 엄마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 말이다. 철부지 같았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참 귀한 사람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살면서 이보다 더 운이 좋은 날이
또 있을까? 풋풋한 빨강, 사랑.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조금 특이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봤는데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묘하게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긴 한데 아무튼 제 기억에 그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테면 이런 거예요. 통통한 손가락 끝에 정갈하게 정돈된 손톱, 팔목에 나 있는 작은 점, 어렴풋하게 보이는 옅은 보조개, 뭐 이런 사소한 것들요.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엽다는 말은 너무 앞서 나갔고 특이하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은 손톱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까? 왜 하필이면 그 위치에 점이 나 있을까? 왜 보조개가 있는 둥 마는 둥 뽀얗게 핀 걸까? 자꾸만 그의 사소한 부분이 머릿속에 떠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요. 그 후론 눈을 맞추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아직 정돈되지 않는 이 마음을 들킬 것 같았거든요. 뭐라 표현하기엔 아직 애매한 마음이라 우선 숨겨야 할 것 같아 최대한 눈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힐끗 힐끗 아닌 척하며 겨우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맙소사 탁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나머지 후다닥 도망치고 싶단 생각이 들던 찰나에 마음속에서 먼저 뜀박질을 시작해버리더라고요. 사랑,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아름답고도 아름답지 않은 것. 시라는 영화를 봤어. 영화 속 주인공 미자는 꽤 낭만적인 사람이야. 언젠가 꼭 한번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 정도로 60이 넘은 나이에도 온몸이 비에 흠뻑 젖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낭만을 곁에 두려 하는 사람이지. 어느 화창한 봄날 미자는 길에 떨어진 살구를 발견하곤 생각에 빠져.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 살구는 스스로 땅에 몸을 던져요. 깨어지고 밟혀요. 다음 생을 위해서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귀엽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다는 듯, 드디어 시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듯, 미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지. 그 옆엔 미자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어쩐지 여자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아무튼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어.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여자의 딸 희진이 강에 스스로 몸을 던진 거야. 미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살구가 다음 생을 기약하며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지던 말이야. 그 장면은 내게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었어. 깨지고 밟히는 순간마저도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걸 보면 세상은 어디까지나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완벽하게 아름다운 순간도, 완벽하게 슬픈 순간도 말하자면 다 순간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 말이야.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덧붙였지. 나에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순간이 다른 이에겐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 아무튼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부터 아름다운 순간을 마주할 때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혹시 누군가는 그 순간을 아픔이라 여기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말이야. 때때로 삶이 즐겁다는 나의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만 내 글을 다시 읽으며 혹시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진 않았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밤. 말하자면 오늘은 그런 밤이야.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마 운명 혹은 인연쯤이 될 것이다.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운명과 인연이란 단어다. 극심한 운명론자인 나는 내 주위를 맴도는 온갖 것에 운명, 인연이란 단어를 붙이며 살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며칠 전 나의 부주의로 대략 2년간 함께했던 마우스가 고장나고 말았는데 불쑥 이 마우스와 나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싶은 거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마우스를 사기 위해 웹서핑을 하다가 자꾸만 내팽개쳐진 고장난 마우스에 시선이 갔다. 그간 나와 손을 맞잡던 마우스를 떠나보내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급기야는 왠지 새 마우스가 수명을 다한 마우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말았다. 고작 마우스 하나 새로 사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써야 한다니.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한다. 화려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지 않는 내가 며칠 전 파란 바탕에 하얀 꽃무늬가 옷 전체를 휘감은 나름 과감한 옷을 샀다. 최근 2002년에 방영한 내 멋대로 해라란 드라마를 봤는데 극중 여주인공 경의 스타일에 자꾸만 눈이 갔기 때문이다. 평소 드라마를 보면
극중 인물에게 과몰입하는 편이라 이번에도 극중 여주인공 경에게 풍덩 빠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록 20여 년 전 드라마이지만 당시에도 지금의 나처럼 이 드라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다. 일명 네머페라 불리는 사람들. 어쨌든 나의 과몰입의 끝은 여주인공 경의 패션을 따라하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그렇게 홍대의 어느 빈티지 샵을 찾았다. 실은 이곳은 과거 인디밴드 키보디스트였던 여주인공 경이 밴드 멤버들과 합을 맞추던 연습실이었다. 나 또한 네머페의 일원답게 드라마 촬영지를 순례했는데 그렇게 찾아간 곳에 경의 패션으로 꽉 채워진 빈티지 샵이 차려져 있었던 것이었다. 역시나 나는 또 한 번 이건 운명이라 외치며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있는 옷 사이를 뒤적거렸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극중 경이 입었을 만한 파란 바탕에 하얀 꽃 팼던 쉬폰 블라우스를 골라 집었다. 티는 처음 보는 나의 화려한 복장에 허허허 웃었고 쑥스러워진 나는 당분간 이 블라우스가 나의 최애 블라우스가 될 거라고 외치며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빈티지 샵에서 옷을 구매하면 특유의 약품 냄새가 나는데 코끝을 자극하는 옷 냄새를 맡다 문득 이 주인의 원래 주인이 궁금해졌다. 이 옷은 어떤 연유로 나에게 왔을까? 혹 20여 년 전부터 네머페들이 이 옷을 돌려입다 결국 나에게까지 온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 쿡쿡 웃음이 났다. 어찌됐던 이 꽃무늬 블라우스로 이어진 실체를 알 수 없는 옷 주인과 나 사이에도 이름 모를 인연이란 게 숨어 있겠지? 그러고 보면 인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늘 뒤따라오는 대상이 있다. 5년 전 일이다. 어느 펫샵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갈색 푸드를 입양했다. 이름은 범이. 당시에도 변함없이 인연이란 말을 믿었기에 범이와 나는 우주가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 중 내가, 수많은 강아지 중 범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든다는 건 인연이란 단어 외엔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범인은 내게 온 지 일주일 만에 홍역이란 병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아픈 강아지를 분양받았던 것이다. 며칠 뒤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 펫샵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눈에 밟히는 또 다른 강아지를 만났다. 슬프고도 귀여운 눈을 가진 강아지. 얼마나 울었는지 강아지의 눈 밑엔 고동색의 눈물 자국이 굵게 그어져 있었다. 강아지는 마치 나의 슬픔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내 발밑에 앉아 연신 내 신발을 핥아주었다. 어쩐지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우습다고 생각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 종종종 쫓아와 이상하리만큼 내 신발 주변을 핥아댔으니 말이다. 펫샵 주인에게 이 아이에 대해 물어보니 이미 2번의 파양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사이 몸집이 커져 더 이상 유리 케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때 나는 또 한 번 인연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냉큼 이 아이를 안아버렸다. 그리고 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향이는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었다. 올해로 7살이 된 향이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자 우리 엄마를 지켜주는 정신적 지주이다. 아주 가끔은 동그랗고 까만 향이의 눈을 들여다보다 범위의 형상이 스친다. 인연이란 게 정말 따로 있는 걸까 싶어서 아무리 붙잡으려 애를 써도 떠나가는 존재와 예기치 않게 불현듯 찾아오는 존재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건 인연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흔적은 아닐까?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영화 동감에 나온 대사를 곱씹으며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날 때야 비로소 인연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면 과연 그 끝은 언제일까 하고,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다할 때를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언젠가 향이가 떠나는 날이 오면 나는 그때를 끝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옮길 운, 목숨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한참 동안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다 운명이라는 말, 인연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 안엔 삶과 죽음, 그 어떤 단어로도 가늠할 수 없는 영원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고장난 마우스도, 새로 산 꽃무늬 블라우스도, 범이도, 그리고 향이도, 어쩌면 내 곁에 맴도는 모든 것엔 머물 시간이란 게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루라도 더 많이 사랑을 건네주는 것 뿐이겠지. 곁에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나와 인연을 맺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그뿐이겠지. 이들이 영원이란 글자에 가까워지기 전에 어서 사랑을 건네주는 것.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굿나잇. 이 밤 낮의 개읍절이다 인사드립니다. 다들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구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1년 전부터 인스타를 통해서 알고 있던 송세아 작가님의 책인데요. 작년에 책 출판 소식을 피드에서 보고 다음에 낭독해도 되는지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얼마 전에 국제 도서전을 보러 갔다가 운 좋게 부스에 계신 작가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도 드리고 책에 사인도 받고서 낭독까지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즐거움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세아 작가님은 지금 우리 주변을 가만히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큰 행복보다 작은 행복이 순간순간을 채울 때 사는 즐거움은 우리 곁에 머무를 거라고 말해줍니다. 지구 안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살아가며 저의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지?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지?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말을 참 자주 한다.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났던 증권회사에 다닐 때에도 이 말을 이 정도로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새 이상한 사람을 감별하는 눈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거칠어질 때면 마음에 자욱한 안개가 낀 듯 답답한 마음이 든다. 그러다 멈칫하게 되는 거다. 생각해보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 역시 요즘 이상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과연 진짜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싶어서 이상한 사람이 많다라는 문장엔 적어도 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은 누구인 걸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왜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냐고요. 라며 격분했는데 언젠가 다시 보니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역시 같은 흠을 달고 다닌다는 사실을, 웃프게도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이상한 광경을 종종 마주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 깎아내리면서 나도 엇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말로 나도 누군가에겐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거고, 아니, 비쳤을 거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 나 또한 좋은 사람이기도, 때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타인의 흠을 잡을 때면 잠시 나를 되돌아보곤 한다. 혹시 그 흠이 내게도 묻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까.
부끄럽게도 경험상 그럴 확률이 꽤 높았다. 의리여도 괜찮은 이유. 만물의 미련이 많은 타입인 나는 자주 인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곤 한다. 심지어 충분히 갑의 상황을 누려도 될 상황에도 을의 입장을 자처하는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가까운 친구는 이젠 제발 찌질이짓 좀 그만하라며 나를 말리곤 한다. 9살 때의 일이다. 이성 친구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았다. 나와 특별한 친구 사이가 되고 싶다는. 9살의 나이를 고려하면 여기서 특별한 친구란 애인이라기보단 베스트 프렌드에 가까울 것이다. 무려 1999년의 기준에선 말이다. 아주 순수한 내용의 편지였는데 편지 끝엔 네모칸 하나가 있었다. 내용인즉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그렇지 않다면 X를 표시해 편지를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편지는 그 친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30이 넘은 내가 아직도 그 편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 말이다. 재밌는 건 네모칸 안에 적힌 나의 마음인데, 네모 안엔 까만 연필로 정확하게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와 특별한 사이로 지내는 건 싫지만 꾹꾹 눌러써 종이가 뒤까지 까슬까슬해진 그의 편지는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이제 그만 편지를 돌려달라며 중얼거리던 그 친구의 얼굴과 그런 글을 애써 피해 다니던 내 모습이다. 너와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사랑이니 우정이니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긴 싫다고 당당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도 나는 끝내 그 편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한 번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다. 왜 그때 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편지를 사수하려 했던 건지. 혹시 그 친구에게 거절의 답을 내놓기가 미안했던 건 아니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혹여나 그 친구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될까봐 쿵쾅거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도망치기 일쑤였던 나는 태생적으로 을의 입장을 자처하는 사람이라는 것. 성인이 된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나를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미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수 있어 란 말로 막연하게나마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뿐, 누군가는 이런 나를 보며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결코 마음이 넓거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을의 입장은 비단 특정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가까운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에게 나는 자주 아쉬운 입장을 취하곤 하니까. 보통 인간관계에서 을의 입장으로 지내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좋은 점도 있다.
적어도 나는 관계에 있어 후회하는 일이 적으니까. 울고불고 매달려보고 갈 때까지 가본 연애의 끝은 늘 후련했고, 최선을 다한 관계에서 등을 돌리는 일은 누구보다도 쉬웠다. 한 가지 더, 관계에서 을로 지내다 보면 누군가 내게 건네는 정성 어린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다. 사소한 배려가 고맙게 느껴진달까? 누군가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낄 때면 그 사람에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해진다. 그래서 나는 종종 고맙다라는 말 안에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줘서 라는 문장을 숨겨둔다. 비록 쉽지 않은 인간관계에 자주 마음에 멍이 들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지 않는, 누군가 내게 건네는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내가 참 좋다. 이 정도 의리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앞으로의 글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의 심경 변화를 나타낸 글이다. 발단. 내가 한없이 못나 보인다. 과연 나 따위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상처받지 말고 하지 말자. 어느덧 내가 만든 시나리오 속 나는 몹시 못난 주인공이 되어 있다. 그렇게 근원 없는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불쑥 전개.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든다. 세상이 뭐 별건가? 누군 대단해서 그렇게 됐나? 까짓거 나도 할 수 있어. 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다.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고 있는 것만 같은, 뭐든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데 이 모습은 과연 어제 그 못난이가 맞나 싶은 정도이다. 그리곤 위기. 하루에도 몇 번씩 발단과 전개가 앞다투며 마음속에서 넘실거린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이 발단과 전개의 간격이 좁아지는데 극심할 땐 하루에도 멀미가 나듯 마음이 넘실거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급기야는 절정.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까봐 어디에도 쉬이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하늘에서 나를 벌하려고 그 기회를 앗아가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방에 온갖 쓰레기를 모아오는 현상. 이런 것도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을 누군가에게 발설하면 발설과 동시에 좋은 운이 달아나 버릴까봐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 하루 일과가 초조함과 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그렇게 괜한 일에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어느새 결말. 별거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차오르는 욕심을 애써 비워내며 정신승리를 일삼는다.
분명 간절하면서도 아닌 척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혹시 잘 안 되면 그건 인연이 아니었겠거니 하며 이미 수십 번이나 안 좋은 결말을 예견해 본 상태. 얼핏 보면 정신승리를 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은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마음의 보호막을 친 것과 같다. 결국 원하는 기회를 잡고 싶을 때 나는 종종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때 나는 한편의 소설 전개와 같은 급급함 투성이인 이 마음이 너무나도 싫었다. 남들처럼 매사에 좀 의연할 순 없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날도 많았다. 왜 해보기도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써내어 버리는 건지.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엔 소란스러운 이 마음이 좋아졌다. 생각만으로도 두근거리고 꿈에서도 아른거리는 몹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 혹 이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한데도 포기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럼에도 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일도 사랑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이 말해주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여기며 열심히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지 않기로 해. 그래서 이번엔 비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며칠 전 친구가 그러는 거야. 비둘기가 빌딩 모서리에 서 있는 이유가 원래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래.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라니 왜 하필 절벽일까? 굳이 위험한 곳에서 번식하는 이유가 뭘까 싶은 거야. 그래서 비둘기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됐어. 요 며칠 고양이 밥에 눈독 들이는 비둘기를 내쫓다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아무튼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비둘기에 관한 속설이 꽤 많더라고. 우선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한 절벽에 관한 속설이야. 친구의 말처럼 비둘기가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 있는 건 사실이래. 비둘기의 조상이 락도브라는 종인데 이 종이 원래 해안이나 내륙 절벽에서 번식하곤 했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쉽게 보이는 비둘기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야. 우리 주위에 사는 비둘기들은 야생 비둘기가 아닌 집 비둘기라서 절벽에서 번식하는 습성이 남아있지 않대. 그럼 이들이 왜 빌딩 모서리나 옥상에서 서식하느냐 하면 그냥 갈 곳이 없어서래. 도시에서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같은 거라지. 물론 우리가 비둘기가 아닌 이상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대. 번식하는 습성 때문이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이든
이 사실을 알게 되니 푸드덕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이 조금 딱해 보이는 거 있지? 아직 연민을 느끼기엔 조금 일러. 비둘기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거든. 이번엔 비둘기의 개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알아보니 아주 먼 옛날엔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육했다고 하더라고. 한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둘기를 사육하던 때가 있었대. 그것도 내가 사는 서울에서 말이지. 예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둘기를 대량으로 사육했었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비둘기의 개체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거야. 생각보다 비둘기가 번식력이 높았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몇십 년이 흐른 뒤 결국 비둘기는 유해동물로 지정되고 말았어. 우습지 않아? 집단 사육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유해동물이라니. 내가 만약 비둘기라면 정말 억울하겠더라. 아무튼 비둘기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평화의 도시인 서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결정타를 날린 설이 있어. 바로 비둘기가 도시 소음으로 청력을 잃었다는 설이야. 왜 가끔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도망가지 않는 비둘기들 있잖아. 그런 비둘기들 볼 때면 참 의아했거든. 쟤네는 겁대가리가 없군. 이라는 말도 자주 했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도시가 너무 시끄러워 청력을 잃었기 때문이래. 사람이나 차가 가까이 와도 피하지 않은 이유가 안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지. 놀랍지 않아? 비둘기가 사람 때문에 청력을 잃었다니. 나 역시 놀란 나머지 눈을 부릅뜨고 사실 여부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이건 사실이 아니래. 비둘기가 도망가지 않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래.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래. 이런 도전 정신 때문에 오래오래 개체수를 늘리며 살아남은 거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말야, 난 이 사실이 제일 마음 아프더라고. 갑자기 오늘 낮에 머리를 내밀며 찾아왔던 비둘기들이 생각나 버렸거든. 그러니까 내 작업실 근처에 자주 출몰하던 비둘기들도 그랬다는 거잖아? 내가 자신을 해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찾아왔다는 거잖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잖아. 이제 보니 비둘기란 존재가 다시 보여. 아니, 다시 바라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조금만 더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줬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줬다면, 그들을 이렇게 무작정 미워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러고 보니 모든 미움이 다 그런 것 같다. 미움에도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 뭔가를 미워하기 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굴 미워하더라도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지 말잔 말이야. 운수 좋은 날.
유독 길에서 똥을 자주 밟는다.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닌데 신발이 어디로 이끌리기라도 하는 듯 굳이 안 밟아도 되는 것까지 족족 밟아낸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싶어 킁킁거리면 아니나 다를까 신발에서 온갖 냄새가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며칠 전 새로 산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나갔다가 역시나 시원하게 똥을 밟고 말았다. 이제는 뭐 오늘 운수 좋은 일이라도 있으려나 하며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어쨌든 오늘도 시원하게 밟은 탓에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향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단 한 번도 운동화를 직접 빨아본 적이 없었다. 운동화를 빠는 일은 늘 엄마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엄마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켰는지 어색하게 빨래비누를 만지작거리다 엄마 생각이 났다. 신발에 뭘 묻히고 오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햇볕에 바싹 말라져 있던 새하얀 운동화가 그때 엄마의 사랑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버렸다. 왜 매일 하얀 운동화만 사느냐고 타박하면서도 매번 새 운동화처럼 깨끗하게 빨아주던 엄마. 바스락거리는 셔츠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엄마는 늘 나에게 왜 잘 다려지지도 않는 이런 셔츠만 사냐며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냥 대충 빨라며 혹은 대충 다리라며 심드렁하게 대답하곤 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 이런 것들은 도무지 대충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아무리 솔로 박박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보다 엄마의 얼굴이 스쳤다. 그동안 엄마는 얼마나 씩씩거리며 내 운동화를 빨았을까? 돌이켜보면 엄마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지금껏 부족함 없이 두 아이를 키워왔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자주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나는 결핍이 많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없었고 온전하게 넘치는 사랑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느덧 차오르는 눈물에 흐릿해진 얼룩을 지워내다 엄마의 애틋한 마음이 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나는 조금도 얼룩진 신발을 신기고 싶지 않은 귀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구김없는 빳빳한 셔츠만 입히고 싶었던 사람. 자신의 그늘에서 티 없이 어떠한 구김도 없이 자라길 바라는 금쪽 같은 사람. 똥을 밟으면 그날 운수가 좋다는 이 말, 아무래도 맞는 말 같다. 그간 엄마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 말이다. 철부지 같았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참 귀한 사람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살면서 이보다 더 운이 좋은 날이 또 있을까? 풋풋한 빨강, 사랑.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조금 특이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봤는데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묘하게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긴 한데 아무튼 제 기억에 그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통통한 손가락 끝에 정갈하게 정돈된 손톱, 팔목에 나 있는 작은 점, 어렴풋하게 보이는 옅은 보조개, 뭐 이런 사소한 것들요.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엽다는 말은 너무 앞서 나갔고, 특이하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은 손톱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까? 왜 하필이면 그 위치에 점이 나 있을까? 왜 보조개가 있는 둥 마는 둥 뽀얗게 핀 걸까? 자꾸만 그의 사소한 부분이 머릿속에 떠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요. 그 후론 눈을 맞추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아직 정돈되지 않는 이 마음을 들킬 것 같았거든요. 뭐라 표현하기엔 아직 애매한 마음이라 우선 숨겨야 할 것 같아 최대한 눈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힐끗 힐끗 아닌 척하며 겨우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맙소사 탁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나머지 후다닥 도망치고 싶단 생각이 들던 찰나에 마음속에서 먼저 뜀박질을 시작해버리더라고요. 사랑,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아름답고도 아름답지 않은 것. 시라는 영화를 봤어. 영화 속 주인공 미자는 꽤 낭만적인 사람이야. 언젠가 꼭 한번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 정도로 60이 넘은 나이에도 온몸이 비에 흠뻑 젖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낭만을 곁에 두려 하는 사람이지. 어느 화창한 봄날, 미자는 길에 떨어진 살구를 발견하곤 생각에 빠져.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 살구는 스스로 땅에 몸을 던져요. 깨어지고 밟혀요. 다음 생을 위해서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귀엽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다는 듯, 드디어 시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듯, 미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지. 그 옆엔 미자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어쩐지 여자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아무튼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어.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여자의 딸 희진이 강에 스스로 몸을 던진 거야. 미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살구가 다음 생을 기약하며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지듯 말이야. 그 장면은 내게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었어. 깨지고 밟히는 순간마저도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걸 보면 세상은 어디까지나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완벽하게 아름다운 순간도, 완벽하게 슬픈 순간도 말하자면 다 순간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 말이야.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덧붙였지. 나에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순간이 다른 이에겐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 아무튼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부터 아름다운 순간을 마주할 때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혹시 누군가는 그 순간을 아픔이라 여기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말이야. 때때로 삶이 즐겁다는 나의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만 내 글을 다시 읽으며 혹시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진 않았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밤. 말하자면 오늘은 그런 밤이야.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마 운명 혹은 인연쯤이 될 것이다.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운명과 인연이란 단어다. 극심한 운명론자인 나는 내 주위를 맴도는 온갖 것에 운명, 인연이란 단어를 붙이며 살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며칠 전 나의 부주의로 대략 2년간 함께했던 마우스가 고장나고 말았는데 불쑥 이 마우스와 나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싶은 거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마우스를 사기 위해 웹서핑을 하다가 자꾸만 내팽개쳐진 고장난 마우스에 시선이 갔다. 그간 나와 손을 맞잡던 마우스를 떠나보내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급기야는 왠지 새 마우스가 수명을 다한 마우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말았다. 고작 마우스 하나 새로 사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써야 한다니.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한다. 화려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지 않는 내가 며칠 전 파란 바탕에 하얀 꽃무늬가 옷 전체를 휘감은 나름 과감한 옷을 샀다. 최근 2002년에 방영한 내 멋대로 해라란 드라마를 봤는데 극중 여주인공 경의 스타일에 자꾸만 눈이 갔기 때문이다. 평소 드라마를 보면 극중 인물에게 과몰입하는 편이라 이번에도 극중 여주인공 경에게 풍덩 빠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록 20여 년 전 드라마이지만 당시에도 지금의 나처럼
이 드라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다. 일명 네머페라 불리는 사람들. 어쨌든 나의 과몰입의 끝은 여주인공 경의 패션을 따라하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그렇게 홍대의 어느 빈티지 샵을 찾았다. 실은 이곳은 과거 인디밴드 키보디스트였던 여주인공 경이 밴드 멤버들과 합을 맞추던 연습실이었다. 나 또한 네머페의 일원답게 드라마 촬영지를 순례했는데, 그렇게 찾아간 곳에 경의 패션으로 꽉 채워진 빈티지 샵이 차려져 있었던 것이었다. 역시나 나는 또 한 번 이건 운명이라 외치며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있는 옷 사이를 뒤적거렸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극중 경이 입었을 만한 파란 바탕에 하얀 꽃 팼던 쉬폰 블라우스를 골라 집었다. 티는 처음 보는 나의 화려한 복장에 허허허 웃었고, 쑥스러워진 나는 당분간 이 블라우스가 나의 최애 블라우스가 될 거라고 외치며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빈티지 샵에서 옷을 구매하면 특유의 약품 냄새가 나는데, 코끝을 자극하는 옷 냄새를 맡다 문득 이 주인의 원래 주인이 궁금해졌다. 이 옷은 어떤 연유로 나에게 왔을까? 혹 20여 년 전부터 네머패들이 이 옷을 돌려입다 결국 나에게까지 온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 쿡쿡 웃음이 났다. 어찌됐던 이 꽃무늬 블라우스로 이어진 실체를 알 수 없는 옷 주인과 나 사이에도 이름 모를 인연이란 게 숨어 있겠지? 그러고 보면 인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늘 뒤따라오는 대상이 있다. 5년 전 일이다. 어느 펫샵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갈색 푸드를 입양했다. 이름은 범이. 당시에도 변함없이 인연이란 말을 믿었기에 범이와 나는 우주가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 중 내가, 수많은 강아지 중 범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든다는 건 인연이란 단어 외엔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범인은 내게 온 지 일주일 만에 홍역이란 병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아픈 강아지를 분양받았던 것이다. 며칠 뒤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 펫샵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눈에 밟히는 또 다른 강아지를 만났다. 슬프고도 귀여운 눈을 가진 강아지. 얼마나 울었는지 강아지의 눈 밑엔 고동색의 눈물 자국이 굵게 그어져 있었다. 강아지는 마치 나의 슬픔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내 발밑에 앉아 연신 내 신발을 핥아주었다. 어쩐지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우습다고 생각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 종종종 쫓아와 이상하리만큼 내 신발 주변을 핥아댔으니 말이다. 펫샵 주인에게 이 아이에 대해 물어보니 이미 2번의 파양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사이 몸집이 커져 더 이상 유리 케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때 나는 또 한 번 인연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냉큼 이 아이를 안아버렸다.
그리고 향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향이는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었다. 올해로 7살이 된 향이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자 우리 엄마를 지켜주는 정신적 지주이다. 아주 가끔은 동그랗고 까만 향이의 눈을 들여다보다 범위의 형상이 스친다. 인연이란 게 정말 따로 있는 걸까 싶어서 아무리 붙잡으려 애를 써도 떠나가는 존재와 예기치 않게 불현듯 찾아오는 존재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건 인연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흔적은 아닐까?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영화 동감에 나온 대사를 곱씹으며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날 때야 비로소 인연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면 과연 그 끝은 언제일까 하고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다할 때를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언젠가 향이가 떠나는 날이 오면 나는 그때를 끝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옮길 운, 목숨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한참 동안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다 운명이라는 말, 인연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 안엔 삶과 죽음, 그 어떤 단어로도 가늠할 수 없는 영원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고장난 마우스도 새로 산 꽃무늬 블라우스도 범이도 그리고 향이도 어쩌면 내 곁에 맴도는 모든 것엔 머물 시간이란 게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루라도 더 많이 사랑을 건네주는 것 뿐이겠지. 곁에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나와 인연을 맺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그뿐이겠지. 이들이 영원이란 글자에 가까워지기 전에 어서 사랑을 건네주는 것.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굿나잇.